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경영권 참여는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세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간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탈당을 촉구한 데 이어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이재명 지사가 대표 경선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도로가 갈라지고 KTX 선로가 벌어지는 등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기울어지면서 밑에 매설됐던 상수도관을 눌러 일부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내일은 서울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리콜 결정이 내려진 BMW 차량에서 주행 중에 또 불이 났습니다. 차 주인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대구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철회하라. 외식업과 소상공인단체들은 대규모 연합투쟁도 예고했습니다. 홈페이지 사진을 믿고 펜션을 찾았다가 전혀 다른 실제 모습에 이용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진으로서는 다르게 있는 거고 높게 찍고 낮게 찍고의 차이예요, 그게. 믿을 수 없는 펜션 사진 광고, 소비자 탐사대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만 톱뉴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스튜어드십 코드란 말 들어보셨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맡긴 연금을 연금관리공단이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회사가 잘 되도록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고객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지침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허용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장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지만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으로 대한항공의 주가가 하락한 지난 6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공개 서한을 보내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지만 대한항공 측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임원진 선임과 해임은 물론 주주 대표와 손해배상 소송, 배당 요구 등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노후 자산을 집사처럼 관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들에게는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만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의식해 기금위의 의결을 거쳐 경영 참여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주권 행사안도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외풍을 안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섀도우 워킹이죠. 운영 수익률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곤두박질했잖아요. 그거를 원상 회복시킨 노력을 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수위는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국민연금은 하반기부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의 일부 의사결정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전체의 9.2%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 그리고 우호 지분을 다 합쳐서 20% 남짓이라고 하니까 주식 수로만 보면 엄청난 비중이죠. 만약 국민연금이 다른 주주들을 규합해서 경영권에 도전한다면 이론적으로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처럼 대주주의 비리로 기업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은 299개입니다. 국민연금이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선의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면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기업을 통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경영에 참여할 길이 열리자 경영자총협회는 신속하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면 자칫 경영권 침해, 나아가 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 참여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라는 영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상당한 큰 지분을 들고 있어서 실제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 기업은 약 800곳, 액수로는 시가총액의 약 7%나 됩니다. 지분율 5% 이상인 기업이 300곳 가까이 되고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은 10% 안팎이나 됩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큰 주주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컴플레인할 수도 없는 거고. 국민연금이 환경이나 사회 등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기로 한 점도 기업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정부 입김에서 확실히 독립되는 장치가 없을 경우 이번 조치는 연금 관치주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방금 신원석 기자의 보도처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원준 경제산업부 장관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용어 자체는 상당히 낯선 용어인데 예. 제가 앞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스튜어드 먼저. 스튜어드라는 예. 단어가 이제 집사라는 뜻이죠. 아, 집사. 예. 예. 그래서 집사처럼 열심히 주인인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을 굴려보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좋을 수도 있죠, 원칙적으로는. 예. 그런데 600조가 훨씬 넘는 공룡기금이 자칫 국내 기업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부작용이나 후폭풍도 생길 수 있다. 그런 걱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이 잘 돼야지 이제 우리 노후자산, 장 부장 얘기한 것처럼 이 노후자산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잘 되도록 의결권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은 이걸 왜 안 한 겁니까? 예, 원론적으로는 앵커 말씀이 맞습니다. 또 예. 실제로 그동안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지 않았고요. 예. 다만 적극적으로 이제 하지 못했던 거죠. 현실적인 여러 제약 때문에. 예. 왜 그러냐?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은 주요 국내 기업 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의결권 행사나 경영 의견을 개진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생겼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태권도나 합기도의 그 수련 내공이 너무 강해서 주먹이 세지면 사실 다칠까 봐 함부로 주먹을 못 휘두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자료 하나 보시죠. 예, 볼까요? 예, 자료에 나오는 그 유명한 기업들 아마 여기 나오는 기업들 대부분 다 잘 아실 텐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께서는 삼성전자 9.2% 그랬는데 하여튼 조금 업데이트 해보면 9.47%. 9.47%군요. 예. 지금 다 보시면 알만한 유명한 기업들인데 저 기업들이 그 지분을 금융지주회사까지 포함해서 한 10% 안팎을 갖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상당하군요. 예. 상당히 많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주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주요국 기금이 자국 증시 한 1% 정도, 그리고 많다는 일본이 5% 정도인데 우리는 시가총액의 7%고 특히 주요 대기업은 10% 정도 되니까 여기다 또 우리나라는 기금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민간에게 위탁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힘은 너무 세고 또 힘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대체로 주목을 꼭 쥐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이게 좋게 활용되면 좋은데 이게 어쩌면 정부의 이제 미운털 박힌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미운털 박힌 기업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왜 나오는 겁니까? 예, 이번 그 조치가 오늘 결정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았던 가장 큰 쟁점이 뭐였냐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게 아주 승부처였습니다. 예. 결국 이런 전제로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이 생기면 예. 또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이런 전제에서는 그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하는 쪽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심각한 훼손.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판단이 좀 어렵겠죠. 여기에 대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주관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사회적인 비판적 여론
얼마나 돼야 그것이 또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이 경영 참여를 결정하는 게 기금운용위원회인데요. 구성 자체가 정부 입김이 강하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20명의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부처 차관 4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 관련 이사가 6명 들어가고요. 예. 근로자 대표 3명에 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지역가입자 이렇게 합치면 이 지금까지 거론한 분들의 영향력이 위원회 영향력이 과반 이상이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예. 과연 이 지금 거론한 위원들이 정부가 내세우는 어떤 공감대에서 독립적일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지적 나올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도록 좀 그 결정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한 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관련된 논의라는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이런 좀 생경한 이름의 조직을 신설했는데 예. 여기 민간 전문가를 구성한다고는 했어요. 예. 그러나 임명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과연 독립성이 갖춰지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요. 또 오늘 국민연금은 탄소 배출량, 예. 급여, 고용, 협력업체 지원 활동, 뭐 이사회의 독립성, 관계사 거래 비중 상당히 비재무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요소를 매년 평가해서 스튜어디십 코드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예. 결국 국민연금의 수익률 높이기에도 뭐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사회적 가치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기업 통제로 흐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의외로 상당히 복잡한 얘기군요. 제도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만 이게 뭐 잘못 운영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봐야 되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예, 장원준 경제부장.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 주말 잠시 비가 내리긴 했습니다만 폭염의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과 수도권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면서 도로에 금이 가고 다리가 기울어지는 위험천만한 사고까지 잇따랐습니다. 내일은 더 덥겠다고 합니다. 김성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팔트가 줄줄이 갈라졌습니다. 바로 옆 인도는 바닥이 기울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성남 시내의 한 다리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리가 기울어지면서 밑에 매설됐던 상수도관을 눌러 일부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폭염에 노후된 도로와 교각이 침하 현상을 일으켜 땅속 수도관을 누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사도 와서 하는 얘기가 폭염도 없다는 영향이 있다. 이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 올라오면은 이게 강성이 아니고 연성이라고.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6.9도까지 올랐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대전 35.8도, 광주 36도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동해안은 강릉 27.8도, 부산 33.2도 등 더위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애들 매일 막 씻고 또 씻고 하는데도 집에 있으면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나와서 잠깐이라도. 내일은 더 더워집니다. 서울은 낮 최고 38도까지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기온이 떨어졌던 동해안 지역도 내일은 강릉과 부산이 33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폭염은 KTX 열차도 멈춰 세웠습니다. 서울발 하행선 선로의 이연매 부분이 더위에 견디지 못하면서 벌어지면서 열차가 3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KTX 열차 수십 대가 연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역사에 긴급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전동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청역 인근 KTX 열차 선로에 이상이 발견된 건 오전 8시 5분쯤. 부산 등으로 가는 방향 선로의 이음매가 벌어진 겁니다. 공사에 들어간 지 50여 분 만에 선로는 복구됐지만 열차가 지연되면서 KTX와 일반 열차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30여 분 동안 지연된 KTX 열차는 4대. 사고 열차들이 임시로 지하철 1호선 선로로 들어서면서 여파는 지하철에도 미쳤습니다. 저는 이제 세정거장 갔는데 20분이 더 걸렸으니까 만약에 정거장이 더 길어졌으면도. 코레일 측은 철로를 잇는 이음매 용접 부분이 폭염에 팽창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폭염일 가능성은 이제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장기 폭염으로 인해서.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경부선 남산분기점에선 KTX 열차 16대와 SRT 10여 대가 통신장애로 지연돼 1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답답하고 그냥 힘들었죠. 지금 지하철도 안 돼서 원래 한 1시간 전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코레일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과일과 야채값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애호박 같은 경우는 작황이 너무 좋아서 가격이 폭락했고, 반대로 배추와 수박은 폭염 피해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한 애호박이 산더미를 이뤘습니다. 트랙터 바퀴로 짓이기고 농기계로 갈아 퇴비로 만듭니다. 폭염의 애호박 생산량이 평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8kg당 8,600원 선에 거래됐던 애호박이 지금은 2,66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최소 생산 원가는 8kg당 5,000원. 농민들은 결국 산지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처럼 호박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폭염에 또 가격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산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발 1,100m 안반대기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폭염의 배춧잎이 축 늘어지고 말랐습니다. 워낙 뚜갑으로 그러니까 말라버리고. 수박잎이 누렇게 말랐습니다. 수박이 제대로 익지도 못했습니다. 제철을 맞은 수박도 폭염의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요거 다 터져버렸다니. 회복은 할 수도 없고 완전히 폐기 처분. 이건 폐품이 완전히 못 쓰는 거예요. 폭염의 여파로 배춧값은 평년보다 30% 올랐고 수박은 21% 올랐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 수박값이 15,000원이었던 게 한 22,000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채소와 과일의 가격의 상승세가 추석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폭염의 여파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이태 전 폭염 때 전기요금이 폭등하자 누진제를 조금 손보긴 했습니다만 올해 역시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이유가 누진제,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 제도 때문인데 이게 유독 가정용에만 적용이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도입된 지가 오래된 제도죠? 맞습니다. 도입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누진제의 역사는 굉장히 긴데요. 지난 1974년 제1차 세계 석유 파동 때 국제 유가가 뛰면서 전기 과소비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편해 왔었는데요. 예. 특히 기록적인 폭염으로 20여만의 무더위가 달했던 지난 2016년 8월에 가정용 전기요금이 사상 최대인 1조 원이 넘었고 전기료가 2배나 뛴 가구가 300만에 육박하는 등 전기요금 폭탄 문제가 불거지자 그해 12월에 급하게 2004년부터 쓰던 누진제도를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월 100kW 시당 6단계로 나뉘어져 있던 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면서 최고와 최저 단계의 요금 격차가 기존의 12배에 달하는 것에서 3배로 완화됐었습니다. 예, 이게 정치적으로도 뭐 큰 여파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누진제를 완화한 효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 가정용 전기 요금을 내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 한 달 동안 사용한 전력량을 평균 내 봤더니요. 누진세를 완화하기 전인 2016년 8월과 이 완화 후인 2017년 8월을 비교했을 때 이 누진제 개편 이후 전기요금이 10,000원가량 더 적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에어컨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하루에 에어컨을 3시간 30분 정도를 사용하면 6만 원, 그리고 10시간씩 에어컨을 켜놓는다면 17만 원이 넘는 추가 부담 금액이 발생하게 돼서 아직까지는 전기요금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자, 결국 이 누진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누진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한전은 이 누진제는 해외에서도 주택용에는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처럼 한 회사가
한 국가에 독점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렇군요. 누진제를 적용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수많은 전기 회사 중에 몇 군데만 적용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에 특히 뭐 노약자라든지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수백 건 올라왔다면서요.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은 할 것은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정부는 일단 이 누진제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누진제는 다각도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 산업이나 일반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가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거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이 급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폭염이 극심한 7, 8월 두 달만이라도 좀 누진제를 폐지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기요금 걱정하지 말고 에어컨을 켜라 이런 권고도 하고 있다는데 자, 우리도 이 정도면 정부가 뭔가 빠른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번엔 리콜 결정이 내려진 BMW GT 모델이었습니다. 해저 터널에서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북항 해저터널 내부가 연기로 자욱합니다. 자동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엔진룸 등 차량 앞쪽을 중심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차들 다 깜빡이고 서서 보니까는 불나 있고 사람 3명 밖으로 나와 있고 그랬었어요. 오늘 낮 12시쯤 인천 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구간에서 56살 민모 씨가 몰던 BMW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최근 BMW 코리아 측이 리콜을 결정한 42개 차종에 포함된 GT 모델입니다. 민 씨 등 차에 탔던 3명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본네트에서 갑자기 화재가 난 상태거든요. 차에 저희가 봤을 때 차량이 이미 서 있었고요. 터널 안 화재 설비가 제때 작동하면서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물 분무 설비, 스프링클러는 위쪽에서 있는데 벽 측에서 이제 살수하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으로 터지고. 오늘 터널 내 화재로 고속도로는 2시간 가까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렇게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으니 불안하고 또 화가 난 차 주인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가 나서서 운행 자체를 중지시켜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딴 화재 사고에 BMW 차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저 자체도 굉장히 무서워서 차 내 소화기를 대체해 놓을 만큼 불안감에 되게 휩싸여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난 8개월 사이 달리던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만 무려 29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BMW 측은 문제된 부품을 무료로 교환해주는 자발적 리콜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성난 BMW 차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리콜 지연으로 차량 운행에 지장을 빚고 있다며 1인당 500만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건데 정신적 위자료까지 손해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정밀 조사하고 분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원인 불명이다. 3년간 세월을 보냈다는 거가 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2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BMW 코리아 측도 뒤늦게 전국 서비스 센터를 24시간 가동해 긴급 안전진단을 2주 내 끝내기로 하는 등 안전 후속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비자 분노를 가라앉히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송 참가자가 늘고 있어 수십억 원대 집단 소송으로 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가족과 함께 제주에서 캠핑을 하던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지 다섯째가 됐지만 진척이 없자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편의점 CCTV 화면입니다. 회색 옷을 입은 여성이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25일 밤 실종된 38살 최모 씨입니다. 경기도에 살던 최 씨는 지난 10일부터 제주의 한 항구에서 가족과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남편과 술을 마신 뒤 혼자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닷새째 최 씨를 찾았지만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추정 지역은 CCTV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답답하고요. 아이가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최 씨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발견한 방파제 인근에서 수중수색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최 씨가 신었던 슬리퍼는 방파제에서 2.7km 떨어진 바닷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추락이 아니고 다른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겠다 해서 혹시 그런 단서가 있는지도. 경찰은 어제부터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최 씨의 행적을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침구류에서 또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엔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와 베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왔습니다. 업체 측은 즉시 해당 제품을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진 침대 매트리스 수거도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소비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돈 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 침대에 이어 이번엔 까사미아 매트에서도 라돈이 나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까사미아의 토퍼와 베개 세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토퍼는 침대에 까는 얇은 매트를 뜻합니다. 업체가 제공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13개 중에서 3개 시료에서 저희 기준치를 초과해서 수거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지난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제품으로 모두 12,000여 개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까사미아 측은 결함 제품 수거를 위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한 달 안에 제품 수거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속하게 해당 상품을 회수하고 안전한 상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이들 제품에 방사능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첨가됐을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허위범 특검팀이 오늘 드루킹의 측근이자 수사의 핵심 인물인 피의자 5명을 한꺼번에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정치권 금품 공여 의혹, 그리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그만큼 정관계 인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2016년 10월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의혹이 연루된 서유기 박모 씨가 특검에 불려 나옵니다. 킹크랩 시연 때 김 지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어 인사청탁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 씨도 뒤따라 들어섭니다. 김 전 지사 관련해서 여전히 인사청탁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킹크랩을 개발 운영한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된 촉보 김모 씨와 트렐로 강모 씨까지 특검팀에 소환됐습니다. 특검이 피의자로 지목한 5명을 한꺼번에 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의 정치권 커넥션 수사를 앞두고 사실관계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사팀에서 지금 필요하니까 이 시점에서 관련자를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체포 직전 빼돌린 USB 메모리 스틱에서 확보한 김 지사와의 접촉 기록을 토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핵심 측근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터파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김 지사 등 정관계 인사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대구의 외식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단 그 시위 현장 보시고 이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이심철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삼겹살 식당입니다. 최근 5명이던 종업원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경기 불황에 인건비까지 올라 점심 식사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인데도
저는 한 20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쳐고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금이 나 많이 지출이 되니까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 종업원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월급받아 가기에도 좀 미안할 정도고 지금 너무 안 되니까 나는 이런 입장으로서는 찬성을 안 해요. 대구의 한 전통시장 앞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철회하라! 철회하라! 자영업자 40여 명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구호를 외칩니다. 이렇게 임금비만 자꾸 올라가면은 결국 자기 몸으로부터 하다 결국은 폐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다음 달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대전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분은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 폭염 속에 대구의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보도를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뭘 주장하는지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최종수 지회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최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습니다. 예. 저 회장님도 직접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요즘 많이 어렵다고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도 한 40평 정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정말로 어렵고 더위 속에 더욱더나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만 다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완 대책, 그러니까 뭐 카드 수수료라든지 임대료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카드 수수료는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0.8%로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10시간을 우리가 예식업을 근무를 하면은 종업원이 근무를 하면은 하루에 한 달에 298만 원을 인건비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영업자보다도 종업원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불균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구체적으로 정부에 예, 예.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하고 대구하고 소득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최저임금비를 지자체 사정에 맞도록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해가지고 최저임금비를 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 불복종 운동을 하시겠다고 지금 뭐 시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예. 그럼 정부에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우리 중앙회는 중앙회대로 물론 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회도 각 지부별로 날마다 한두 지부를 통틀어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투쟁을 하려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4, 50명씩 놓아가지고 매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리마다 우리 지부 직원들하고 임원님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투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거기 우리 아래 중앙회 이사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저임금비가 사실은 우리 목을 좀 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임대료 그다음에 또 뭐 카드 수수료도 문제지만은 그거는 얼마 아니고 제일 문제가 최저임금비가 280만 원 정도 나가면은 우리 단체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사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더 그걸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돈을 투자해서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정부에서 한 일에 따라서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이 투쟁을 해서 쟁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 지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현명한 소비 정보를 알려드리는 소비자 탐사대. 오늘은 휴가철에 많이 찾는 펜션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홈페이지 사진만 믿고 예약을 했는데 실제 가보니 사진과 너무 달라서 황당했다는 이용객들의 고발이 이어져서 취재에 나섰는데요. 실태가 어떤지 송무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펜션 휴가를 망친 이현화 씨. 펜션 홈페이지를 보고 넓고 아늑한 객실을 예약했는데 막상 가보니 작고 더러워 묵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서 보는 거랑 제가 가서 봤던 거랑은 전혀 다른 펜션이에요. 너무 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환불까지 받았잖아요. 인터넷으로 사진만 보고는 이제 안 갈 것 같아요. 그때 뒤였어요. 본격 휴가철을 맞아 펜션 조작 사진 관련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진과 실물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푸른 산과 숲, 잔디밭이 어우러진 한 펜션 사진. 네, 조금 전 화면으로 보신 곳과 같은 펜션에 제가 지금 서 있는데요. 색감은 물론이고 지금 이렇게 펜션을 가로지르고 있는 대형 전봇대가 없었다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홈페이지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여기에다 뭐 집을 하나 짓고 싶어서 내가 너무. 이번에 가는 펜션은 사진이랑 어디가 다른 펜션이에요? 네, 이번에는 객실 말고 부대시설, 그러니까 피서철이라서 사람들이 수영장을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이 실제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른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푸른 산과 넓은 수영장이 자랑인 또 다른 펜션. 산이 있던 자리엔 다른 펜션이 서 있고 그 널찍한 수영장은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고 왔을 때는 되게 큰 줄 알았는데. 사진으로는 다르게는 있는 거고 높게 찍고 낮게 찍고의 차이예요, 그게. 네, 이번에는 펜션 내부의 모습이 광고 사진과 좀 많이 다른 곳을 찾아왔는데요.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얼마나 괴리가 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쾌적해 보이던 객실 대신 비좁은 방이 손님을 맞고 창밖엔 바다가 아니라 건물이 떡하니 섰습니다. 일부 펜션 업주들이 휴가철 대목을 맞아 거의 조작 수준의 사진으로 호객 행위를 하는 건데 오래된 건물 같은 건 지저분한 게 있으면 그걸 다 쳐내요. 하다못해 전봇대, 전기줄이나 이런 것들 다 없애요. 이용객들은 속았다는 기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쓰진 않았던 것 같고 사진이랑 좀 달라서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많이 다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돈 먹었다. 하지만 모처럼의 휴가를 망치기 싫고 환불도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묵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은 기분이 약간 들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왔어요. 조작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영업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적고 법적으로도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이고요. 환불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약 전 펜션 이용 후기 등을 꼼꼼히 살피고 추후 분쟁에 대비해 조작 사진과 계약서 등을 잘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택 임대 소득에도 세금을 더 매겨서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세법 개정과 종부세 인상을 통해 고소득자와 자산가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서민과 중산층은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줍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올해까진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저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세율 14%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기본공제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2014년 이후 비과세되어 온 2천만 원 이상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소형 주택의 비과세 임대 보증금 기준도 2억 원과 40제곱미터 이하로 낮춰서 세금을 더 물립니다.
앞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까지 합쳐 고소득자, 자산가와 대기업으로부터 약 8천억 원의 증세 효과를 보게 됩니다. 반면 근로장려금으로 2조 6천억 원, 자녀장려금으로 3천억 원 등이 세금으로 추가 지원돼 결국 서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겐 산후조리원비 중 최대 30만 원을 환급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의 강화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근로자녀장려금의 대폭 확대를 위한 것이 이번의 특징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마트에 이어 백화점 사업도 철수할 전망입니다. 사드 보복 이후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롯데가 마트에 이어 이번엔 중국에 있는 백화점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5개 점포 중 텐진과 웨이하이점 등 3곳이 우선 철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 쪽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좀 여러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사업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저런 것들 좀 있고. 구체적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점포의 영업권을 다른 기업에 넘기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화점 철수가 이뤄진다면 2008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10년간 이어오던 롯데백화점의 중국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수감 상태에서 매주 사업 보고를 받아온 신동빈 회장의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롯데가 입은 사드 역풍의 타격은 백화점뿐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올해 상반기 중국 베이징 등의 점포를 잇따라 현지 기업에 매각하며 사실상 철수했고, 롯데면세점 역시 내일을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철수합니다. 마트 영업 손실과 면세점 매출 감소 등으로 롯데그룹이 본 손실액은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이재명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김진표 후보가 조폭 연루설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탈당을 요구했는데 이해찬 후보는 잘 모르겠다, 송영길 후보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 문제가 본질적으로 당대표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당내 표심이 움직이면서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의원의 갑작스러운 이재명 경기지사 탈당 요구는 경기지사 선거부터 당대표 경선까지 이어지는 전해철 의원과의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가장 도덕성이 높은 정치인은 전해철이다. 전 의원은 부인과 사이가 좋다며 이재명 지사의 당시 불륜설을 암시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친문 직계라는 표 계산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김진표님께서는 그 발언이 친문의 핵심적인 지지자들의 표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하지만 이해찬, 송영길 의원 등 경쟁자들은 이재명 지사 거취 논란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분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당대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우리 당내 경선에서 이것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송 의원은 다만 탈당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처리의 문제라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사 측은 도정에만 집중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의 책임을 맡은 김병준 위원장이 봉화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먹방까지 간섭하려 든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이미지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모두 문명.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를 둘러보고 추모했습니다. 방명록엔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로 적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건 지난 2015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이후 3년여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봉하마을 방문 직전 전과와 민주당 공천 신청 전력 등으로 문제가 된 김대중 비대위원의 사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당내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대신 먹방 규제가 바로 국가주의라며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에 공을 들였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국가가 왜 먹는 데까지 개입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권력 자체의 어떤 관성도 있고 권력을 쥐고 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뭘 해보고 싶은 거죠. 또 특히나 견제 세력이 약하고 할 때는 더더욱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 하지만 김문수 전 지사 등 당내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게 당 정체성에 맞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비대위는 4개 소위와 1개 특위를 설치해 당명, 정체성, 공천권, 당 회계, 전 분야의 혁신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수면 무호흡 증상과 지병인 당뇨 치료를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내일 진료 결과를 본 뒤에 입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사드 철매2 생산 물량이 당초 예정보다 40%가량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급한 남북관계 개선 전망에 우리 군이 때이른 무장 해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군이 독자 개발한 철매2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450km 날아오는 무인 표적기 2기를 모두 명중시킵니다. 마하 4.5의 속도로 사방에서 날아오는 물체를 고도 20km 안에서 요격할 수 있는데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체계의 핵심으로 분류됩니다. 국방부는 당초 오늘 회의를 열어 철매2 양산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연기시켰습니다. 기무사 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토의가 많아서 연기된 겁니다. 송 장관은 철매2 양산을 최소화하고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 LSAM 개발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투자대 너무나 이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당초 7대 포대 양산 계획에서 2022년까지 4대 포대만 축소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발표 직후여서 대북 전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두균입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우려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인 통일부 자문위원이 청소년들을 인솔해서 판문점 견학을 추진했는데 정작 인솔자인 본인이 신원조회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는지 경찰도 국정원도 명확한 설명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인 도희윤 피랍탈북 인권연대 대표는 얼마 전 국가정보원에 판문점 방문을 신청했습니다. 청소년 약 40명이 참여하는 견학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솔자인 본인이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판문점에 다녀왔던 도 대표는 신원 보증 담당인 관할 경찰서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국정원이 이거를 담당을 하거든요. 신청도 국정원으로 하셨잖아요. 이게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여쭤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찰청으로부터 신원조회 결과만 통보받고 우리는 알려줄 뿐이다. 국정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경찰에서 회신을 받아 불가 통보만 해준 것이란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도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위촉한 북한인권 증진 자문위원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줘야 되는데 전혀 이거는 그런 것이 없었고
책임 떠넘기를 하고 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네. 발칸반도에 위치한 보스니아에서 27m 높이의 다리 위에서 맨몸으로 강물에 떨어지는 이색적인 다이빙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벤트성이 아니라 올해로 452년째를 맞는 전통적인 대회라고 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맨몸으로 완벽한 다이빙 자세를 선보이며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한 남성. 27m 아래 강물로 입수한 뒤 여유롭게 손을 들어 보입니다. 심판의 점수는 전원 만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서쪽 모스타르에서 열린 다이빙 대회 우승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1566년 시작돼 452년째 이어져 온 고공 다이빙 대회는 누가 더 멋진 포즈로 뛰어들었느냐가 관건. 올해는 총 40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 밤에 폭죽을 들고 물에 뛰어드는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도 있어 각지에서 관중 만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Srce, ja mislim ovo treba za sve skakače Mostara, za sve one koji vole skakati, to je srce i ljubav prema Mostaru, odnosno mostu. 대회가 열린 올드브리지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보스니아 내전 때 붕괴됐다가 2004년 재건돼 다이빙 대회의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가요계에서 음원 순위 조작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가수 닐로에 이어 쇼니 뚜렷한 계기 없이 차트 1위에 올라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아직도 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당사자들은 바이럴 마케팅 효과라고 주장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가수 션의 웨이백 홈입니다. 낮은 대중적 인지도에도 이달 초 팬덤이 두터운 아이돌 그룹을 제치고 주요 온라인 음원 순위 정상에 오른 뒤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입소문을 탄 케이스가 아니라 이미 SNS상에서도 어떤 유령 아이디들을 동원해서 어떤 대중들에게 착시 현상을 준 일종의 거품 효과 유도했다는 점에서 앞서 장덕철과 닐로가 신곡 발표 한참 뒤 차트 1위를 차지해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음원 사이트들이 말썽의 소지가 있는 새벽 시간 실시간 차트제를 없앴는데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션의 소속사는 SNS를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의 결과일 뿐 음원 사재기는 아니라며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체부는 음원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전례가 없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그 논의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렸고요. 또 분석할 만한 곳을 찾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문가들은 실시간 순위에 의존하는 소비 행태도 순위 조작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사격 국가대표 진종우 선수는 올림픽 3연패라는 위협을 세웠지만 아직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은 없는데요. 특히 이번 자카르타는 자신의 마지막 아시안게임이라며 금메달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각오에 대해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진종우. 현장 스태프의 실수로 갑자기 슬픈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노래가 좋네요. 이렇게 슬픈 노래가 나오네요. 재치 있게 상황을 이어간 진종우 덕에 현장은 가벼운 웃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 올림픽 사격 3연패의 주인공 진종우의 요즘 감정이 우연히 끼어든 이 음악과 아주 비슷합니다. 올림픽 3연패의 영광을 안겨준 50m 권총이 폐지됐고 급기야 이번 아시안게임 혼성 종목에서는 대표 탈락의 고배까지 들었습니다. 두 명이 출전하는 10m 권총 종목에서 가까스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항상 1등을 해왔었는데 2등을 하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도 있고 뭐 4살이 되면 그때 되면은 더욱더 선발전이 힘들 것 같아서 20년째 태극마크, 5번째인 이번 아시안게임에 대해 진종우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사격 선수지만 아직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이 없는 것은 진종호에게는 마지막을 불태울 강한 동기가 됩니다. 비록 선발전 2등했지만 경기 때는 1등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의 금빛 총성은 다음 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울려 퍼집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We've been together for 40 years, and where you go, I go. 예,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뉴욕 메이시 백화점 소유주 스트라우스의 아내는 여자들에게 먼저 내준 구명정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바닷물이 차오르는 선실에 나란히 누워서 배와 함께 가라앉는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이 부부의 사랑을 기려서 기념물을 세웠고 부부의 묘비엔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이 사랑은 물로 끌 수 없으며 홍수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얼마 전 서일본 홍수 때 어느 노부부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져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물이 빠진 집에서 84살의 할머니가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두 팔로 끌어안고 함께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물이 밀려드는데 할머니는 대피하자는 이웃들 권유를 마다했습니다. 거동을 못하고 눈까지 어두운 남편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이 가슴까지 찼다라고 한 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착한 농부 부부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제우스에게 한날 한시에 죽게 해달라고 소원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살아남아서 다른 한쪽의 무덤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우스는 이 부부를 두 그루 나무로 만들어서 영원히 마주보게 합니다. 함께 늙고 죽어서 한 무덤에 묻히는 해로 동열보다 완전한 사랑의 결말도 없을 겁니다. 부부로 산다는 건 서로에게 스며드는 일이죠.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조금씩 닮아갑니다. 생각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말투와 얼굴까지 비슷해진다고들 하죠. 서로의 결함과 상처도 끌어안으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교감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함께 일생을 거는 일입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세상, 서로를 참아내지 못하는 세상에서 현대판 필레몬과 바우키스들은 가슴 저리는 위안입니다. 7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부부였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몰고 온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진 탓에 서쪽 지방은 폭염이 극심해졌는데요. 내일은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화되면서 서울 낮 기온 38도까지 올라 최고 기온을 또 한 번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교적 선선했던 동해안도 30도를 웃돌며 다시 무더워지겠고요. 이 종다리는 일본 열도를 지나면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는데 현재 남해상의 수온이 높아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다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더위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폭염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